자, 14페이지 생명에서부터 갑니다. 생명에서는 근데 그 정규 수업에서 2학년들 했지요? 네, 했던 시예요. 그래서 빨리 갈게요. 자, 일단 어쨌든 제목을 보시면 생명의 서 기억나죠? 서 시작 이런 거라고 하고 어쨌든 제목 봐서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할 일은 화자 찾는 일. 화자 찾아주시면 나 있네요. 그죠? 나에서 역시 또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나의 현재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무언가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 독한 회의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어떤 삶에 대해서 의문을, 의구심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식이 무언가 한계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삶의 애증을 짐지지 못하여. 역시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또 병든 나무처럼 그것도 보질라 어떻게? 병든 나무처럼 생명력이 부족할 때. 생명력이 없을 때. 자,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거다. 자, 어디로 갑니까?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으로 가보자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자, 지식의 답을 구하지 못하고, 의문의 답을 구하지 못하고, 삶에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또 생명의 한계를 느낄 때, 모든 게 다 한계 상황일 때 나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갈 겁니다. 한마디로 뭐? 내가 부정적인 상황이었어. 사막으로 갈 겁니다. 사막이 이제 어떤 곳인지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거기는 어때요? 한 번 뜬 백일, 태양이, 해가 불사신같이 장렬해요. 해가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막이죠. 그리고 또 일체가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멸한,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멸했어요. 모래 속에 사멸, 사멸이 뭐예요?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또 오직 알라의 신만이,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그 오직 알라의 신만 있대요. 자, 그래서 무언가 밤마다 고민해요. 종교적인 고민. 그러니까 어떤 성찰하는 공간인 사막으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막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역시 부정적인 상황. 너무 뜨겁잖아요. 모든 게 다 죽어 있잖아요. 오직 이거밖에 없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인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생각하면 어디요? 더 부정적인 상황. 한계의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한계의 상황으로 자기를 옮겨갑니다. 자, 그래서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그 열렬한 이 안에서 나는 사막에서 고독을 느끼겠죠. 고독의 공간이에요. 한계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그래서 누굴 만나요?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 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정체는 좀 읽으면 나옵니다.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한 자체. 그러니까 바로 이 나는요, 원시 본연의 원시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자아니까 긍정적인 자아,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뭔 소리라고 했죠? 내가 한계에 있을 때 더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면 어떤 본연적인 근원적인 모습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근원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의지 이런 걸 이야기한 시죠. 그래서 그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 모래 언덕에 헤어넘는 백골을 뚫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거를 원하지 않거든. 백골 죽겠다.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로 돌아가려는 그런 화자의 의지를 표출한 시입니다. 생명파 시인답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그런 자아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2학년들 했던 시고
현재 2학년밖에 없고요. 자, 주제 갈까요? 주제. 삶의 이상에 대한 추구? 아니면 극복에 대한 추구?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것만은 꼭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시에 나타난 역설적 논리를 알자라고 했는데, 역설적 논리는 뭐예요? 한계 상황일 때 더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여요. 그죠? 그러니까 한계라는 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끝이잖아. 근데 한계에서 더 한계가 될 수 없죠. 그게 역설적인 인식입니다. 자, 각연이 떠남, 실현, 만남, 전개과정 보이고 있죠? 처음에 한계 상황일 때 떠나죠? 그리고 어디로? 사막으로 떠나죠? 사막에서 실현을 당하죠? 그러면 나를 만나죠. 이렇게. 자, 시상연계와 시적 공간이 의미한 것을 이해하자라고 했는데 다 설명했죠? 네. 떠남, 만남, 그리고 떠남, 실현, 만남. 그리고 사막이라는 것은 더 극한의 공간. 나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자, 시의 화자가 고뇌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시어 둘을 찾으면 둘은 결국 뭡니까? 결국 이거죠. 나냐 아니면 백골이냐 이거잖아. 근원적인 나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주권이냐. 이거 두 개죠. 그래서 이만큼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오늘은 간단한 시들이네요. 자, 다음 시로 갑니다. 다음 시는 무등을 보며. 서정주 선생님의 무등을 보면데 이 무등을 보며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시예요. 이 무등을 보면은 그냥 혼자 읽으면 어머? 뭔 소리지? 이런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그런 시예요. 자, 그러면서 화자를 역시 또 찾아봅시다. 제목은 무등을 보며니까 역시 무등을 보며 뭐 하는 상황인지 끄집어내면 되는 시. 자, 그리고 화자를 찾아주시면 화자는 우리지요. 우리가 나오면 항상 일반화 좀 시켜보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서 역시 출발. 자, 가난이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자,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뭐라고요?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남루한 것. 남루한 게 뭐예요? 그냥 남루는 남루죠. 허름한 것, 보잘것없는 것 이런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봐서 가난은 결국 그냥 외면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은 부정적인 건 맞아. 그런데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아. 우리의 전체가 될 수는 없어.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자,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상 같은 우리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 다 가질 수 있어요. 자, 가난은 그냥 불편한 거지 우리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가난한 게 우리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삶을 산다고 해서 사람이 천하고 그리고 사람이 보잘것없고 그리고 사람이 인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난한 건 불편한 것, 허름한 것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가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자, 그래서 비유니까 여기다 쓸게요. 원래 옆에 써야 되는데. 자, 청산 푸른 산은 질환, 난초를 키우듯.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이 모습처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끄집어내면 어떤 뜻일까요? 자, 제목을 알아봤네요. 무등을 보면 무등이 뭐예요? 무등산이거든요. 산을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산은 그 밑에 여러 식물들을 키워요. 그런데 생색을 내나요? 산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나요? 너 나의 양분을 빨아먹고 자라니까 세금 내도록 해. 뭐 이러나요? 그리고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나가. 죽이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의연하게 그쵸? 생명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묵묵하게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니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의연하게 뭐 든든한 묵묵한 그러니까 뭔가 삶의 속성을 연결하시면 돼요.
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러니까 산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처럼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를 수밖에 없다. 자, 목숨이 가다 가다 농을 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자, 목숨이 가다가 농을 쳐 휘어드는, 자, 가다가 뭔가 변화가 있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오후의 때가 오거든. 그러니까 힘든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덜어는 않고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자,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힘들 땐 쉬었다 가라고요. 힘이 들면 무리하지 말고 쉬고 서로 의지하며. 자, 지엄이는 지혜미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혜미는 지엄이의 이마라도 짚어라. 자, 부부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로해주며 살아가라. 언제? 힘들면, 가난할 때.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을지라도. 가시덤불 쑥구렁. 쑥구렁은 뭘 의미해요?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자, 조사 같은 거 잘 보라고 했죠? 놓일지라도, 뭐뭐할지라도. 뭐뭐할지라도 뭐뭐한다. 그러면 앞부분에 A 부분에 뭐가 들어가요? 부정적인 상황이 들어가죠. 자,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알겠어요?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후적치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옥돌같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청태라도 자욱히 끼일 것이다. 청태는 이끼를 끼는 거잖아요. 자, 이끼는 어떤 돌에 끼죠? 움직이는 돌, 움직이지 않는 돌? 움직이지 않는 돌에 뜨죠. 그러니까 그 옥돌에 청태라도 끼게 결국 저 산처럼 묵묵히, 의연하게, 든든하게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 넉넉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걸 말하는 시입니다. 결국 이제 무등을 보면 저 산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언제? 힘들 때, 가난할 때. 가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는 없죠. 가난은 한낱 불편함이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렵진 않죠? 혼자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작품 감상 부분 보시면 여기에 그 서정주 시인이 광주에 머물면서 조선대학교 교편을 잡고 있던 시절에 발표한 작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등산이 광주에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무등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결국 고난을 이겨내는 넉넉한 마음, 아니면 가난을 이겨내는 넉넉한 마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응? 자, 그리고 가난을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난 행은 보이시죠? 바로 첫 번째 줄이니까. 네,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자, 제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 자, 이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근데 긍정적이라는 단어는 부족하잖아. 네, 보통 사람들은 가난하면 비관적으로 생각하잖아. 비관의 반대. 낙관보다 좀 더 하면 전 낙천적이라는 말이 좋으니까 낙천적이라고 할게요. 낙천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오연의 청태가 상징하는 의미 했죠? 자, 청태는 이끼가 끼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유 힘들어, 살기 힘들어, 아우 가난해,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동적인 마음을 가지면 청태가 끼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든든히 의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넉넉한 삶의 자세를 지니면 결국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리고 뭐 오늘 하는 시는 다 중요한 시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게 16페이지의 춘향 유문이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춘향 유문은 역시 서정주의 그 연작 춘향의 말이라는 시 중에 세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춘향의 말 1번하고 3번이 이거거든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추천사. 추천사 이제 향단아 그네를 밀어라 이러면서 시작하는 시가 있고요. 그리고 춘향의 말 2는 좀 비교적 출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춘향의 말 3, 요게 춘향유문입니다. 춘향유문. 그 춘향유문은 보시는 것처럼 또 부제처럼 바로 춘향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문은 뭐냐면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춘향전 얘기를 싹 다 해줬거든요. 춘향전을 막상 모르더라고요. 근데 2학년은 알죠? 춘향전 알아요? 그래요. 또 합니다. 얘기할게요. 춘향전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교수님은 춘향전을 가지고 자꾸 뭐 다른 거랑 비교하고 이런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춘향전. 그러면서 일본 고전하고도 연결하고 중국 고전하고도 연결하고 그렇게 수업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나 이야기 틀 이런 것들이 다른 고전 작품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인기가 굉장히 상당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가면, 자, 춘향이의 엄마는 누구예요? 춘향이의 엄마는 월매예요. 상식입니다. 월매고요. 그리고 그 춘향이의 아빠는 누구예요? 몰라요? 춘향이의 성씨는 뭐죠? 무슨 춘향이에요? 김춘향? 이춘향? 윤춘향? 뭐예요? 몰라요? 성춘향이요, 성춘향. 그래서 성판서야, 성이야. 성판서와 사이에서 이제 춘향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반이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 퇴기예요, 퇴기. 정확하게 퇴기. 은퇴한 기생이에요. 자, 그러면 자, 춘향이는 뭐죠? 신분이 뭐예요? 춘향이는 천민이에요. 왜냐면 둘 중에 낮은 쪽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양반이라고 할지라도 그 천민의 퇴기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천민이에요. 하지만 은퇴한 기생으로 재산이 제법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옆에 향단이라는 몸종을 데립니다. 그래서 이 춘향과 향단이 단오날 그네를 타러 갑니다. 단오날 그네 타는 의미 알아요? 단오는요, 지금은 단오날 뭐 청강물에 머리 감고 이런 날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농번기 때 그 잠깐 쉬는 축제 같은 날이에요. 마을 축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다니는 거죠. 네, 그때 그네를 탄다는 의미는, 그네도 놀이터에 있는 그 조그만 그네가 아니잖아요. 민속촌 가봤어요? 네, 거기 그네 봤죠? 한 10m, 20m잖아요. 그네가. 그런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뭔가 자신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 그 우리 민속놀이, 여자들 민속놀이 중에 뭐 그런 것도 많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죠? 널뛰기도요. 뭐 여러 가지 썰은 있지만 널뛰기를 왜 하나요? 이렇게 담장에 있으면 담밖에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알리고. 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네 타기를 하면서 놉니다. 그런데 그때 자, 이몽룡이 춘향이를 보죠. 춘향이를 딱 발견해요. 춘향의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춘향만 알겠죠. 네, 이몽룡이 발견하고, 이몽룡의 아버지는 뭐예요? 누구예요? 이 고을의 부사예요. 사또예요. 이 고을은 또 어떤 고을이죠? 춘향전의 배경 고을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 남원이에요, 남원. 남원의 아버지가 부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명문가 자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금 뭐 그런 거죠. 그 이제 아버지가 경찰서장 아니면 판검사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룸사랑집 딸내미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물론 요즘은 신분의 격차는 없지만 이 아버지가 결혼시켜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처음 만나서 뭐 하나요? 처음 만나갖고 얘네가 방자를 보냅니다. 방자를. 왜 모냥 빠지니까 이제 목룡에 가서 방자야 누군지 알아보고 오너라. 방자가 네 이렇게 따라가서 딴단한테 전 누구니? 춘향 아저씨한테 너 수작쟁이니? 아니야 우리 목룡이 도련님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집에 같이 가게 돼요. 집에 같이 가고 둘이 첫눈에 반했는지 자 그날로 100년 해로를 합니다. 자 그때 춘향이 나이 몇 살? 16살? 이 정도. 네, 그래서 100년 해로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치면 뭐였죠? 네, 둘이 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해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몽룡이가 춘향이한테 이제 나중에 정실부인으로 맡겠다. 각서 써주고. 그리고 나서 계속 만납니다. 계속 만나다가 이제 아버지가 안 거죠. 아버지가 알아서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얘를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에 임기가 끝나서 다른 고을로 가게 됩니다. 자, 이몽룡이 이제 서울로 떠나면서 울며 작별을 하고요. 내 과거국지에서 돌아올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아버지 대신에 돌아온 사람이 변학도. 이게 너무 많이 써. 얘기했다. 자, 이 변학도입니다. 그래서 이 변학도가 이름이고요. 역시 변삭도라고 부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변학도가 들어오는데 이 변학도가 사실 악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악인이 아니에요. 네. 그놈은 이분입니다. 변학도는요. 자, 내려와서 이제 춘향이를 이제 불러들이죠. 왜냐면 내려오기 전부터 해서 춘향이가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춘향의 신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러요. 그래서 춘향아 너 수청을 들어라. 수청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술 따라라 옆에서. 그게 아니에요. 밤시중을 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밤시중을 들어라. 그랬더니 춘향이가 저는 지아비가 있는 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변학도가 되게 어이없죠. 근데 어이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 엄마가 기생이잖아요. 그럼 얘도 기생이에요. 얘도 천민이에요. 야 무슨 기생이 지아비가 있어요. 이게 변학도가 사실 착한 부분이에요. 보통 성질 들어온 양반 같았으면 이게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야 죽여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래? 감옥에 가두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려두는 거잖아. 변학도 착한 분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변학도의 시련을 받죠. 네. 그리고 이제 한편 이몽룡이 왜 나쁜 놈이냐? 이몽룡은 이제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서 장원급제하고 내려와요. 뭐가 돼요? 암행어사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고전소설의 무연을 보여준 게 이 남원을 사찰하는 암행어사가 돼요. 전라도를. 그래서 내려오는데 바로 가면 될 거잖아요. 그죠? 내려가면서 춘향이 얘기를 계속 들어요. 아유 춘향이 큰일 났네. 빨리 구해줘야겠다. 이렇게 빨리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가지 않고 네 여기저기 들렀다 갑니다. 그리고 춘향을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월매를 찾아가요. 월매를 찾아가니까 이제 월매가 뭐 하고 있냐면 정한수를 이렇게 떠서 빌고 있어요. 네, 우리 춘향이 빨리 풀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몽룡이 장원급제 꼭 하게 해달라고 계속 빌고 있어요. 네, 그거 봤으면 어떻게 하지? 춘향 부가로 바로 가야죠. 근데 얘는 농짓거리를 또 해요. 이몽룡은. 아이고 내가 장모 잘했었어. 내가 장원급제한 게 우리 조상 탓인가 했더니 이제 분이 장모 탓이구려. 이런 헛소리예요. 네. 그리고 나서 자, 그 짓고를 하고 있으니까 월매 문전박대하죠. 근데 항남이 잘 대접하고 그리고 셋이 같이 춘향이 만나러 갑니다. 춘향이 감옥에 갔더니 칼을 쓰고 있죠. 칼 알죠?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이렇게 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춘향. 네, 그러면서 춘향이는 다 죽어가요, 지금. 네, 그래서 막 꿈에 막 이몽룡도 보고 꿈에 이몽룡을 보니까 이렇게 막 빨간 옷을 입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서방님 오셨어 이렇게 깼더니 엄마가 서 있는 거죠. 어머님 왜 오셨어? 막 하니까 엄마 왔다. 누가 왔단 말이에요? 그저 왔다. 막 이래요. 이게 서방인지 남방인지 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반갑게 하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이몽룡이 완전 그 짓고를 하고 왔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어때요? 보통 사람이라면 춘향이가 내가 이 꼴을 보려고 했나? 잠깐만 있어. 야 일단 변학도 불러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근데 춘향이는 사실 춘향이의 계획은 이거보다 훨씬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춘향이는 뭐라고 하냐면 자 엄마한테 유언을 남겨요. 그거하고 관계가 있진 않지만 엄마한테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이제 나의 재산을 다 팔아서 생전진물을 다 팔아서 이몽룡 맛있는 거 사줘라. 구박하지 마라 부디. 네. 그리고 옷도 좀 사주고 이래라. 그리고 이몽룡한테는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이 춘향의 의도가 딱 들어있어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내일 내가 맞아줬거든. 서방님 제가 내일 맞아줬거든. 사꾼인 척, 일꾼인 척 달려들어 제 시체를 염하여 손수 염하여 감회장했다가 서방님 귀하게 된 연휴에 선삼발치에 수절하다 억울하게 죽은 춘향의 묘라고 한 줄 적어주세요. 춘향이 엄청난 설계를 한 거예요. 어떤 설계냐면요. 자, 선산에 묻힌다라고 하잖아요. 자, 선산은 아무나 묻힐 수가 없어요. 그 집안 사람만 묻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춘향이하고 몽룡이가 잘 돼도요. 춘향이는 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예. 왜냐면 신분이 다르니까. 자, 변학도를 안 받아들인 것도 이몽룡과의 그것도 있겠지만 얘가 남다른 신분 상승 욕구가 있었어요. 아마 춘향전에 나오지 않은 뭔가 천민으로서의 한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든 양반으로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몽룡에게 선삼발치에 꼭 묻어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춘향의 신분상승 욕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어서라도 양반 세 글자로 남겠다. 이름. 양반의 이름 세 글자로 남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몽룡은 근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감동하지. 그럼 바로 구해줘야지. 바로 안 구해주고 다음 생일날 남의 생일잔치 가갖고 화토 내고 때려잡고 생일날 때려잡혀요. 네. 우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춘향이를 또 올려갖고 거기에 또 악취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수청은 들겠느냐 이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요.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칭암절벽 바위 높다한들 무너지며 청송록주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했더니 이제 고개를 들고 이몽룡이랑 어머 도련님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춘향이가 그토록 원하던 양반이 되는 거예요. 춘향 부인의 봉예지게 돼요. 그래서 춘향의 신분상승 욕구입니다. 그래서 춘향전의 내용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렇게 내용을 알면 이제 춘향유문 시가 보여요. 자 보세요. 자 화자는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하니까 누구냐면 춘향이에요. 나오진 않지만 춘향이에요. 네. 춘향의 사람보다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닐 겁니다. 춘향입니다. 자 춘향이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도련님한테. 도련님이 누구예요? 이몽룡이요. 자 그래서 춘향이가 안녕히 계세요 하니까 이거 유언이죠. 유언장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 5월 탄원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편안히 계세요. 자 그러니까 나무처럼 그 푸르던 나무처럼 도련님 안녕히 계세요. 그죠? 나무는 도련님이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나무가 푸르는 것처럼 언제나 도련님 푸르르셔야 돼요. 제가 죽더라도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저승이 어딘지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승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죽음보다 나의 사랑이 더 커요. 이렇게 말하죠. 춘향이. 자 그래서 춘향이가 청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자 청길 땅밑은 죽음의 세계겠죠? 청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누가? 춘향이에요.
검은 물은 춘향의 화신이죠. 자, 그리고 도솔천의 하늘. 도솔천은 신선세계입니다.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러니까 역시 춘향이가 구름이 되어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더구나 그 구름이 뭐가 됩니까? 소나기가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나는 거기 있을 거예요. 도련님 영원히 사랑해요. 이런 얘기죠. 야, 이거는 되게 무서운 유언장 아니에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네. 야, 언제나 비 오는 날 뒤를 돌아봐. 내가 있을게. 뭐 이런 거잖아. 야, 이게 죽어서 다른 여자 만나겠어요? 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보세요. 자, 검은 물이 증발하면 구름이 되죠? 그쵸? 구름은 또 이제 모이면 비를 내리죠? 자, 그 또 비는 어떻게 돼요? 다시 물로 흐르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쭉 다시 물의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 forever. 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소나기는 비는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내리면 그 나무를 더 푸르게 만들어주죠. 나무는 누구였는데? 이몽룡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사랑.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춘향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주제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 뭐 절대적 사랑, 뭐 이런 거 쓰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것만은 꼭 자, 화자의 변모과정. 변모과정 여기 써있네요. 검은 물, 구름, 소나기. 물의 순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요. 자, 다음은 김춘수의 꽃인데 남겨보시면 돼요. 김춘수의 꽃 10분 안에 할 수 있겠죠? 김춘수의 꽃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시는 그냥 설명을 들어야 되는 시입니다. 이거는 분석하기 힘든 시예요. 그래도 분석을 하려고 하면 자, 꽃이라는 시어가 중요한데 시에서 꽃이 나오면 그냥 꽃 그 자체도 되고 뭔가 아름다움의 대상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네, 꽃은 독특하게도 하나의 완성이나 완결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나타내는 대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어떤 존재 자체를 표상하기도 합니다. 여기 시에서는 하나의 존재를 표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어렵게 설명 안 하고 쉽게 그냥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자, 화자를 찾으시면 화자 나에서 역시 출발합니다. 자, 내가 그의 그저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자, 이름 부르는 행위. 그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 부르기 전과 후로 나누어져요. 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하고 있어요. 그럼 뭔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몸짓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런 겁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름을 불렀더니 의미 없는 존재에서 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자,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뭐예요?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게 맞아요. 이게 왜 맞냐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한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 나한테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이걸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대상을 바라볼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했더니 나에게로 꽃이 되었어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 의미를 부여해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봐.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의미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빛깔과 향기에 얼마나. 꽃이니까 빛깔과 향기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나의 본질에 알맞는. 본질에 알맞는 나에게 이름을, 의미를 부여해줬으면 좋겠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이 뭐예요? 결국 나도 꽃이 되고 싶죠. 꽃이 결국 무엇이에요? 가치 있는 대상. 그리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하나의 눈짓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대상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서 또 이제 화자가 어떻게 되죠? 우리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 그에게, 또 누군가가 나에게, 또 우리는 무엇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자, 추상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명명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간단하게 했고요. 자, 주제부터 연결해 봅시다. 자, 주제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참된 관계 맺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의미, 존재의 의미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이것만 고 자, 이 시에서 나타난 의미 심화 과정의 핵심적인 시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자, 의미 심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서 그로, 그에서 우리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핵심 소재의 꽃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면, 꽃은요, 그냥 존재를 표상합니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존재. 그리고 이 시에서 존재의 본질 혹은 존재의 본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시어는 이 빛깔과 향기죠. 빛깔과 향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현대시고요. 질문 있나요? 현대시예요 이게? 다 현대시예요. 이 시간에 하는 건 다 현대시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